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이 자료 중에서 노동조합 운영의 핵심, 특히 그 총회나 대위원회 운영 규정, 또 임원이나 대위원 선출 자격같이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실제 법 해석이란 판례를 담고 있어서요. 노조 운영의 진짜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한 규정들 속에서 좀 헷갈리기 쉽거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딱 집어서 여러분이 진짜 정보의 밝은 조합원 혹은 관련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죠. 바로 총회. 그리고 대위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원래는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가 기본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조합 규모가 너무 크거나 하면 대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노조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대위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에서는 총회에 가름할 대위원회 뭐 이렇게 부르죠. 아, 총회에 가름한다. 네, 중요한 건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총회 또는 이 총회를 대신하는 대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거. 이게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규약에 총회도 있고 대위원회도 있다, 뭐 이렇게 둘 다 규정되어 있다면요. 네. 각각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권한을 갖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게 운영상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기능 구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회의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투표를 할 때 몇 명이나 찬성해야 이게 통과되는 건지 기본적인 규칙이 궁금한데요. 아, 네. 그 의사결정 요건, 이걸 보통 의결정 족수라고 부르는데요. 의결정 족수. 네. 일반적인 안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재적 조합원,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전체 조합원이죠. 아니면 대위원회라면 재적 대위원이겠죠. 이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일단 출석을 해야 하고요. 아, 일단 출석부터 과반수가 넘어야.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리고 그 출석한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안건은 통과되는 겁니다. 아,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 이게 일반적인 거군요. 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조 규약을 바꾸거나 임원을 해임하거나 노조가 뭐 다른 노조랑 합치거나 쪼개지거나 아니면 아예 해산하는 경우 또 뭐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조직 형태 변경 같은 것들이요. 네네, 정말 큰 변화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요건은 똑같은데요. 네. 찬성 요건이 달라집니다. 출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와, 3분의 2요? 훨씬 통과하기 어렵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게 다룬다는 의미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노조는 더 민주적으로 하고 싶어서 더 엄격하게 예를 들어 출석 4분의 3 찬성 뭐 이렇게 정하면 안 되나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정한 요건 있잖아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또는 2분의 3 찬성. 이게 사실 최소한의 민주적 기준을 보장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규약으로 이 법정 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만드는 건 뭐 예를 들어 제적 2분의 3 출석을 요구한다거나 출석 3분의 4 찬성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건 오히려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너무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 기준을 높이는 게 항상 더 좋은 건 아니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아까 재적조합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혹시 뭐 조합비례 좀 밀린 조합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거 실제 노조에서는 꽤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재적조합원이라는 건요. 그 회의가 열리는 날 기준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자격을 가진 조합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조 규약에 조합비를 뭐 몇 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조합원의 권리, 예를 들어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같은 게 정지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정지된 조합원은 재적 조합원 수를 계산할 게 제외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격이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규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이군요.
규약의 기준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임원 선거 때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에도? 아닙니다. 임원 선출 때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법에 보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네. 이때 필요한 그 13이라는 기준 인원수, 이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조합원의 기준으로 13을 계산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조합비 규정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는군요. 규약을 정말 꼼꼼히 봐야겠어요.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출석 조합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회의하다 보면 투표할 때 뭐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투표용지는 받았는데 그냥 기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출석 조합원은 특정 안건을 표결하는 바로 그 시점에 회의장에 실제로 출석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합니다. 표결하는 그 순간이요. 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입장에서는 표결 직전에 자, 지금 몇 분 계시죠? 하고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공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매번 안건마다 인원 체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회의 시작할 때 총 200명 중 17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중간에 다시 안 세어봤다면 어떻게 되죠?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표결 전에 누가 지금 사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정족수 미달 같은데요? 뭐 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요. 네. 보통은 그냥 회의 시작할 때 성원 보고 때 확인된 출석 인원, 예를 들어 175명, 그 인원을 해당 안건 표결 시의 출석 조합원 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권이나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권표나 무효표요. 그건 뭐 그냥 찬성 반대 아니니까 빼고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함정이죠. 네. 의결정 족수, 그러니까 과반수나 3분의 2를 계산할 때요. 이 기권표나 무효표도 출석 조합원 수에는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예를 들어 출석이 100명이고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인데 찬성이 40표, 반대가 30표, 기권 무효가 30표 나왔다고 하면요. 찬성이 반대보다 많잖아요. 네, 찬성이 반대보다 많죠. 하지만 그 안건은 부결됩니다. 네, 찬성이 더 많은데 왜 부결되죠? 아, 왜냐하면 출석 조합원 100명의 과반수는 51표잖아요. 그쵸. 51표. 근데 찬성표는 40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권이나 무효표를 포함한 전체 출석 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그 인원의 과반수 51표 이상 또는 3분의 2, 67표 이상을 넘어야 가결되는 거예요.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와, 이건 진짜 몰랐네요. 기권표가 많으면 예상외로 안건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와,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찬성표만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회의 자체를 성사시키고 제적인을 확보, 그 다음에 투표 시점에 남아있는 사람, 출석 인원 기준으로 과반수든 3분의 2든 넘겨야 한다는 거네요. 특히 기권 무효표의 함정, 이걸 꼭 조심해야겠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누가 우리 노조의 리더, 그러니까 임원이나 대위원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조합 상조회의 빚이 한 1,000만 원 이상 있으면 임원 출마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노조법 자체를 보면요.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각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성이라는 게 뭐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자격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 조합원의 피선거권, 그러니까 후보로 나설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혹은 뭐 특정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거나 반대로 특정인의 출마를 아예 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라는 게 근데 좀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신 그 상조회의 빚 문제, 그건 어떤가요? 합리적인가요? 그게 바로 좀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상조회 대출금 규모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거는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임원이 될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그런 정당한 목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인지 또 그 액수,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도 딱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안 된다 하는 거요. 예를 들면 고용 형태요. 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임원 자격을 차별하는 것. 이건 노조법상 균등 대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입니다. 아, 그건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렇죠. 또 뭐 과거에 다른 노조에서 활동했다는 경력. 이것만으로 이유로 무조건 출마를 막는 건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막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차별금지 그리고 과도한 제한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근속기간이나 후보 추천 인수 같은 건 어떤가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조합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뭐 이 정도의 근속기간 요건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편이고요. 또 후보 등록할 때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자체도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뭐 전체 조합원이 한 310명 되는 노조에서 30명의 추천을 요구했던 사례를 합리적이라고 본 판례도 있긴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의원을 한 30명당 1명 뽑는다고 쳐요. 그런데 후보가 되려면 조합원 15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한 조합원은 딱 한 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복수 추천 금지 조항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15명이면 30명의 절반인데 복수 추천도 안 되면 그렇죠. 사실상 2명 이상 후보가 나오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입후보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아서 균등 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복수 추천 금지 그 자체는 후보 난립 방지라는 목적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요건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막을 정도로 과도하냐 아니냐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혹시 후보가 딱 한 명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투표 안 하고 바로 당선. 이렇게는 안 되나요? 무투표 당선 말이에요. 안 됩니다. 만약에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아, 그래요? 왜죠? 왜냐하면 노조법에서 임원 선거는 반드시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가 단 한 명뿐이라도 반드시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의결 정족수, 보통은 출석 과반수 찬성이겠죠. 그걸 얻어야만 정식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독 후보라도 무조건 투표는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또 조합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만약 A지부 소속 조합원이라서 A지부에 꼬박꼬박 조합비를 냈어요. 그런데 A지부가 그 상급 단체인 B노조에 내야 할 의무금을 좀 안 냈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B노조 임원 선거에 못 나가게 되나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건 조합원 개인에게는 너무 부당한 처사죠. 조합원 본인이 소속된 지부에 조합비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그 지부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합원의 피선거권, 즉 후보로 나설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단체는 물론 의무금을 미납한 지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을 소속 조합원 개인에게 돌려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개인의 권리는 보호받는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신입 조합원이 회사 월급 날짜 때문에 조합비를 며칠쯤 늦게 냈는데 납부 이사는 분명하다면 그냥 며칠 늦었다고 투표권을 바로 제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 그 유니언숍 협정, 그러니까 가입이 의무인 사업장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며칠 늦었다는 그런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규약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운영상 좀 융통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의 절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회의를 열려면 며칠 전까지 알려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회의를 열기 최소 7일 전까지는 회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회의에서 다룰 안건들, 이걸 명시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7일 전까지, 안건까지 포함해서요? 네, 조합원들이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 미리 좀 알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또 필요하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7일이면 근데 꽤 기네요. 혹시 이걸 규약으로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우리 노조는 다 같은 공장에서 일해서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7일보다 짧게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경우 이때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 이러면 아무리 규약에 정해도 7일 공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 곳에 있는 조업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렇군요. 같은 사업장 아니냔 7일은 지켜야 한다. 만약에요, 이 7일 공고기간을 깜빡하고 못 지켰다거나 좀 늦게 공고했다면 그 회의에서 한 결정은 그냥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이나 규약에서 정한 중요한 절차를 위반했으니까요. 하자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공고 기간을 어겼더라도 조합원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 90% 이상이 회의에 실제로 참여했고 또 모든 조합원이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이미 다른 경로로 다 알고 있었고 회의 참여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이렇게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네. 그 절차상 하자가 아주 경미하다고 봐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요. 원칙은 반드시 7일 공고를 지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7일. 아까 매년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대위원회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규약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즉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요. 매년 정기적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총회 개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합원들이 직접 우리 이런 문제로 회의 좀 열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노조 지평부가 좀 소극적이거나 할 때 말이에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적 조합원 또는 대위원회라면 재적 대위원이겠죠. 이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임시총회나 임시대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노조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는 열어야 하는 거네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규약으로 이 소집 요구 기준을 법에서 정한 13보다 더 높게,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 요구해야 한다거나 23 이상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돼요. 네,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조합원 참여권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 그러니까 조합원 13만 딱 뜻을 모으면 대표가 좀 꺼려하는 안건이라도 회의를 열 수 있는 거네요. 와, 이건 조합 민주주의의 정말 중요한 장치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권리죠. 근데 만약에 대표가 이 정당한 요구를 그냥 무시하고 버티면 어떻게 하죠? 안 열어주면요? 그럴 때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피하거나 시간을 질질 끈다고 판단되면요. 소집을 요구했던 조합원 또는 대위원들이 행정관청, 보통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겠죠? 네. 행정관청에 대표 대신 회의를 소집할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3의 인물을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 있고요. 그 지명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됩니다. 와, 행정관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군요. 근데 만약에요, 처음엔 13 넘게 요구했는데 중간에 몇 명이 마음을 바꿔서 13이 안 되게 됐어요. 그때 대표가 거부해도 이게 고의적인 기피로 볼 수 있을까요? 행정관청이 나서줄까요? 그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집 요구 당시에는 13 이상이었더라도 대표가 이제 소집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그 요건이 깨졌다면 대표가 소집을 거부하는 것을 고의적인 기피나 해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대표가 아예 없는 상황은요? 예를 들어 사퇴했거나 자격을 상실해서 공석인 경우요. 그때는 어떻게 회의를 열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직접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이런 경우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만약에 노조규약에 대표가 없을 때 직무대행자를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한 절차, 예를 들어 부위원장에 자동 승계한다,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아니면 상급단체가 지명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행정관청 지명 없이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규약에 따른 자치적 해결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 방식에 대한 좀 특수한 경우들을 더 살펴볼까요? 총회 조합원이 직접 참석 못할 때 혹시 다른 사람한테 내 대신 투표 좀 해줘 하고 위임장 써주고 이렇게 위임할 수 있나요? 이게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인 안건들, 예를 들어 사업계획 승인이나 예산 심의 같은 경우는요, 규약에 위임 투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다면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딱 못 박아놓은 사안들이 있어요. 아까 그 중요한 것들. 네, 바로 1. 규약 제정 변경, 2. 임원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 이 4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반드시 조합원 본인이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중요한 4가지는 절대 위임 불가,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대위원회는 어떤가요? 대위원이 다른 대위원이나 일반 조합원에게 투표를 위임하는 건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위원은 그 자체로 조합원들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위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규약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위임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그 표는 무효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위임 투표가 몇 표 있었다면 그 회의 결정은 그냥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 투표로 행사된 표가 한 5표 정도 있었는데 그 5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표만으로 이미 의결 정적수, 예를 들어 출석 과반수 찬성을 넘었다면요.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회의 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의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군요. 한 사람이 노조에서 여러 직책을 맡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면 운영위원회 같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2표를 행사할 수 있나요? 직책 수만큼? 아니요, 안 됩니다. 철저히 1인 1표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직책을 겸직하고 있더라도 회의에서는 그냥 한 명의 구성원으로 간주해서 1표만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직책 수대로 표를 준다면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중요 직책 다 맡아서 혼자서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임원을 해임하는 투표를 할 때요. 그 해임 대상이 된 임원 본인도 투표권이 있나요? 그리고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나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 즉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소명 기회는 보장된다. 네. 그리고 회의가 적법하게 열리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수, 즉 개의 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이 해임 대상 임원도 출석자 수에 포함됩니다. 일단 회의장에 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표결권이 없는 거죠. 자기 행위 안건에는 투표 못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안건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도 해임 대상 임원은 분모, 즉 출석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 대원인이 100명인데 60명이 출석해서 회의가 시작됐다고 해보죠. 개의 정족수인 제적 과반수 51명 이상은 충족했죠. 60명 왔으니까요. 네. 근데 그 60명 중 1명이 해임 대상이라고 칩시다. 이제 해임 안건을 표결하는데 해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 2분의 3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특별 정족수. 이때 2분의 3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인원은 해임 대상자 1명을 제외한 59명이 되는 겁니다. 60명이 아니라 59명 기준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59명의 2분의 3 이상, 계산하면 약 39.3명 이상이니까 40명 이상이 찬성해야 회의만이 가결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 명을 동시에 해임하려고 할 때는 각 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해야 하고요. 해당 표결 시 그 당사자만 표결권과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상당히 디테일한 규칙이 적용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산별 노조의 한 지부나 분회가 우리 그냥 독립해서 기업별로 좀 만들래 하고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상급 산별 노조 규약에는 조직 형태 변경 시 본조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라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지켰다면 이 지부의 독립 결의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아주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딜레마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상급단체를 포함한 전체 노조의 규약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규약이니까요. 하지만 판례를 보면요. 만약 그 지부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상급노조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지역 간부가 참관하는 방식으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관행이라는 게 있었고 이번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역시 그런 관행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면 비록 규약상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거나 혹은 치유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 관행이 인정될 수도 있다. 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조직 형태 변경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 즉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그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인 요건하고 관행이 뒷받침된다면 형식적인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조합원 의사나 그동안의 관행도 고려가 되는군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네, 복잡하죠. 만약에 회의 중에 대표가 자기한테 좀 불리한 안건, 예를 들어 본인 불신임 안건이 딱 상정되려고 하자마자 회의 끝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패회를 선언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같은데요. 하하, 실제로 그런 일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행위는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정당한 패회 선언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회의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은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요건, 즉 해임 대상인 대표를 표결 및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면 그 결의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대표의 방해 행위 때문에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무력화될 수는 없는 거죠. 와, 속 시원하네요. 대표가 막무가내로 나와도 소용없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대의원회에서 미리 공고되지도 않았던 기타 안건 시간에 누가 갑자기 우리 상급단체를 바꾸자 고 긴급 동의를 내서 그걸 덜컥 통과시켰다면 이건 효력이 있을까요? 그건 효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급단체 변경이라는 건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보통은 규약 개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안건으로 정식 공고되어서 대의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기타 토의 시간에 긴급동의 형식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나중에 대의원 과반수가 그때 그건 그냥 우리 의지를 한번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였고 나중에 정식으로 규약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던 거다라고 확인해 준다면 그 결의만으로 상급단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공고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와 해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기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임기는 기본적으로 각 노조가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요. 하지만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원이든 대회원이든 최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3년이군요. 네, 3년 이내에서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죠. 만약에 3년 임기가 딱 끝났는데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좀 늦어져서 아직 새 임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임자의 임기가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조 대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임기는 규약에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만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대표 없는 공백 상태.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노조 운영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좀 빌려와서 해석을 합니다. 즉,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어서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업무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최소한의 업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라던가 총회 소집 같은 업무, 이런 건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업무나 중요한 결정까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만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새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전임자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아니면 실제로 선거에서 당선된 날부터.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제 임기가 시작된 날, 즉 선출된 날 또는 당선 확정일부터 3년 또는 규약상 임기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임자 임기가 만료되고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선거가 치러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네, 그게 합리적이겠네요. 임기 중에 규약을 바꿔서요. 예를 들어 원래는 한 번만 할 수 있었던 단임제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연임제로 바꿨다면 현재 임기 중인 위원장도 다음 선거에 또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새로 개정된 규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모든 조합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번에 연임제로 바꾸지만 현재 위원장은 다음 선거에는 못 나온다, 이렇게 막고 싶었다면 규약을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의 경과 규정이나 부칙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뀐 규정은 현재 임기 중인 위원장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생깁니다. 아, 부칙이 없으면 가능하다. 네. 참고로 연임제는 보통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출마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요. 중임제는 횟수 제한, 예를 들어 1회에 한 해 중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연임과 중임도 다른 거군요. 그것도 알아둬야겠네요. 요즘 선거 보면 위원장 후보랑 부위원장 후보가 한 팀으로 같이 나오는 러닝메이트 방식도 있던데요. 만약 이렇게 한 팀으로 뽑혔는데 임기 중에 위원장만 불신임을 당하면 같이 뽑혔던 부위원장도 자동으로 같이 잘리는 건가요? 운명 공동체처럼. 아닙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어디까지나 선출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지 임원의 신분 보장이나 해임까지 하나로 묶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규약에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은 해임 또는 불신임될 때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 한 사람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다른 러닝메이트 임원, 부위원장 등의 당연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임 여부는 각 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선출 방식일 뿐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원을 해임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뽑았던 기관에서 해임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선출한 기관이 해임 권한도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했다면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위원회가 그 임원을 해임할 권한도 가집니다. 물론 해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 의결정 족수, 제적과반 출석 2분의 3 찬성을 충족해야 하고요. 네. 그런데 만약 규약에서 해임 권한을 총회와 대위원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만 노조의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대위원회가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노조 운영의 기본은 역시 명확한 규약에 있다는 것, 그리고 회의를 열고 결정할 때 제적과 출석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히 그 기권무효표 포함 여부, 이거 정말 중요했고요. 또 임원 후보 자격을 정할 때는 합리성과 차별금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규약 변경이나 임원 해임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 즉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나 특별 정독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회의 소집이나 임기, 해임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미묘한 법적 쟁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주로 법령하고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해석 원칙들이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각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규약의 내용과 더불어서 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행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외부의 개입보다는 가능한 한 노조 내부의 규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조 활동이나 관련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 것처럼 노조 운영 규정은 꽤 복잡하고 때로는 해석의 여지도 있고 또 절차를 놓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조합원으로서 우리 노조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법대로 해라고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또 감시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